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주요 발언부터 쟁점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이제 증인 신문에서 과연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답변이 예상되는지가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오늘 있었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또는 단전 단수와 같은 추가적인 지시나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 계획 등이 있었는지, 이런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쟁점 중에 하나였고, 나머지 한 가지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실체적인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그래서 이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온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현실화돼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것들이 결국 핵심적인 내용인 그런 절차였습니다. 네. 증인 신문에 앞서서 시작부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PPT를 활용해서 준비 서면을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못 봤던 모습들인데 이게 어떤 과정이죠? 사실 이것도 PPT를 통한 그런 발표 과정도 결국에는 변론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이 사안이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변호인들 측에서 PPT를 준비해서 보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PPT를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그런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들도 있었고, 또 그 발언 내용들이 일부는 한쪽에 더 유리한 그런 진술이 있기도 했지만 또 일부의 경우에는 양쪽 다 자신들의 근거로 쓸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측에서는 PPT를 준비를 해서 지금 국회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그런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떠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조금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행한 그런 변론 방법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첫 증인 신문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국회에서는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라든지 증언을 거부했었는데 오늘은 그 증언에 나선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사실 이상민 장관이 구체적인 진술을 할까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그런 형사 사건과 직결돼 있는 그 단전 단수 그런 지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술을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혐의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 정도를 일부 진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은 일단은 본인이 이때까지 진술을 거부해왔던 이유는 형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유로 이제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장을 바꿔서 진술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진술할 내용이 자신의 그런 사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국 이런 진술들을 증언으로 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봤을 때 예를 들어 단전 단수 지시와 같은 부분은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단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이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또 메모를 직접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를 윤 대통령의 그 책상 위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봤다. 거기서 단전 단수와 같은 표현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 이 내용들을 전달한 적이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와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도 본인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특히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메모 내용이 기억이 나서 걱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 본인은 그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서 그걸
또 다른 관계 기관이 지시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자신은 지시받은 적이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신이 보긴 봤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소방청장과 통화는 했다. 이런 기본적인 또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추후에 형사 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조금 변동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 예컨대 뭐 소방청장이 관련 사건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있었던 그 진술 중에서 네. 본인이 통화한 것은 맞고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서 전화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소방청장이 그렇게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의 그런 내용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을 그저 하달하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 아마 그런 말이 섞여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을 미리 오늘 조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오늘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형사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쓰이지 않을 만한 내용들은 일단 진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또다시 이제 증언을 한 그런 상당한 고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주요 발언에 대한 준비된 저희 녹취 영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전혀 받은 게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단전 단수 부분이 탄핵 심판에서 왜 중요한 거죠? 네, 이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계엄 당시에 선포가 됐던 그 포고령 내용을 조금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포고령에서 사망에 보면은 언론 그리고 출판의 경우에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계엄이 실제로 실시가 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통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것을 실제로 진지하게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일시적 경고성 그 계엄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그리고 단수 조치를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 포고령 내용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조치가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이 힘이 상당히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서 검찰 공소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뭐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담겼다라고 전해졌잖아요. 이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이 전 장관의 이야기는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물론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경찰청이나 혹은 소방청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가 무척 짙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소장 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네. 국회에서도 이 소방청 관계자들, 특히 소방청장이 이런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경찰청에 그런 요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라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공소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은 뒷받침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탄핵 심판에서는 이 이상민 전 장관이 소극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혹은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네. 결국 이 본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예정이 뭐 될 수 있는 그런 형사 재판에서는 이런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이 내용의 진실성, 그 신빙성을 따져보고 결국 판단을 받게 될 지점입니다. 예. 또 오늘 질의에서 쪽지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김영현 증인이 여기 나와서 증언하신 내용 중에 증인 관련된 부분 증인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줬다고 이 김영현 잠깐만요. 증인이 얘기한 이 아니, 문건이 잠깐만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네.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듣고 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의 존재 여부가 또 중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앞서 이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된 쪽지가 전달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 상당히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전제하고 다시 말해서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고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네. 국회를 대신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 다시 말해 이 계엄 선포는 실제로 그 실행 그리고 유지를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고 결국 지금 다른 그런 부처나 국무위원들에게도 이런 쪽지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상입법 기구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계엄 상태가 유지될 것을 전제하고 관련된 부처에게 지시를 하거나 혹은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계엄이 어떤 목적으로 선포가 됐고 또 어디까지 그 전제를 하고 있었느냐, 어디까지 그 실행을 전제하고 있었느냐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쪽지의 존재 여부도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이게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뭐 절차적인 결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국무회의라면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반대되는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그리고 형식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결국 이 계엄 선포를 할 당시에 그 법률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검토를 마쳤는지와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뭐 합리적인 절차로 볼 수가 없고 또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절차상 실체적인 그런 흠결이 있었다.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국무회의와 그때 당시에 진행됐던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라도 얼마나 달랐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이제 국무회의가 어쨌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지 예. 이게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무회의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뭔가 문제점 혹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그 국무회의에 대한 평가 자체는 각 국무위원들이 달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상적인 그런 국무회의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방금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그 질의 중에 쟁점이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였잖아요. 근데 국회 측에서 신문할 때 이제 국무회의 규정을 지켰는지를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개회 선언이라든지 회의록 작성 시기 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규정에 명시돼 있지는 않아서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국무회의 관련 규정을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질 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안이 제출돼야 되고 또 이후에 개의를 하고 또 이후에는 이제 관련된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또 회의록은 이후에 그런 여론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혹은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도 일부 혹은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럼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규정을 일단 무조건 보긴 하겠지만 여기서 규정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다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거고 그렇다면은 이 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했는지 혹은 절차적으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예. 또 이런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무회의가 뭐 사실상 몇 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 계엄 선포라는 상당히 초비상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면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지 여부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라고 또 덧붙여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대화자가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진술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따지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관련된 사정 그리고 연결된 그런 사정 등을 함께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진술을 사실 그 신빙성을 좀 의식해야 하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가 전달되었다든가 혹은 단수와 관련된 그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든가 혹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쪽지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정황들, 이런 정황들은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이 말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일시적인 그런 계엄에 끝이 나서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부분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재반 사정들을 비교했을 때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따져볼 거고, 지금까지 나온 그런 증거들 그리고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이 발언 자체는 그리 신뢰를 할 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에 또 궁금한 점이 생긴 건 국회 측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국무회의 규정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5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긴급한 의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규정을 들어서 그만큼 이게 긴급했다는 걸 입증하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사실 충분히 이제 심의해야 된다라는 거기서의 그 충분이라는 것은 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당히 매우 중대한 그런 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충분히 심의를 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주장처럼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5분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연 그 5분에 대해서 그걸 무척 중요한 쟁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을 봤을 때 이 5분이라는 시간 자체를 보면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그런 발언들보다도 결국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각종 지시나 혹은 계엄의 상당한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을 전제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계엄 선포의 뭐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또 헌법상의 그런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5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깊이 고민을 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관련해서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무차별 탄핵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이런 진술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무척 동일한 그런 주장이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게는 유리한 그런 진술입니다. 물론 그 유리한 정도는 또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는 일단 유리한 진술인 것은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그런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형사 사건을 생각했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게,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런 탄핵 심판에서 증인의 선서를 하고 다시 한번 증언을 함으로써 그럼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는 것은 그 진술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런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야당이었다라는 주장은 나아가서는 탄핵이 아니라 계엄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주장과 이어질 거고,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형사 사건에서는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걸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듣고 판단을 했던 그런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된 그런 목적이나 고의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가 무차별로 탄핵 남발을 했기 때문에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계엄이 필요한 사유라고 판단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탄핵의 숫자가 많기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국정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예.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봤을 때 결국 탄핵이라는 것도 국회가 그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헌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해당하고 그 탄핵의 횟수가 적냐 많냐 이 부분은 사실은 계엄의 그런 선포 사유와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운 그런 진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어서 또 한 가지 그 소식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헌재가 이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전에 한 24명의 증인을 좀 신청을 했었잖아요. 이 중에서 있었던 증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렇게 2명도 포함이 됐었는데 일단 헌재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기각을 했을까요? 우선은 뭐 한 가지 이유로 봤을 때는 증인 신청이 채택이 됐을 때 또다시 이제 추가적인 변론 기일,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뭐 상당한 기간이 또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증인 신청을 이제 기각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런 증인들의 진술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네. 앞으로 8차에 있을 그 증인 신문에서 예상되는 그런 증언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추가적인 이 증인들 특히 이 2명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의 증인 신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에 대한 증언은 이미 확보가 됐거나 앞으로 8차 기일에서 확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적인 그런 증언이 예상되는 혹은 뭐 이미 확인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필요한 증언이 예상되는 증인이라는 판단도 조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속성 그리고 이 증인 신문이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국무회의가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실에 동의를 하느냐, 의사결정기관인 사실에 동의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를 한다고 앞서 밝혔었는데 오늘은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술상으로도 심의 자문기관으로 안다. 국회회의 심의사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고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의 자문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앞서의 그런 진술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관이다 거기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진술은 사실은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뭐 학설들이 있긴 하겠지만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런 통설적인 견해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 부분은 의사결정기관이라기보다는 심의기관에 해당하고 결국에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종적인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만약 뭐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혹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와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고 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를 하는 이 심의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뭐 현재의 그런 통설적인 견해와는 상당히 일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후 2시부터는 이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고 또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계엄의 이제 정당성의 일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위한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표현은 사실 탄핵 심판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이 이러한 뭐 하이브리드 전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기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사실 이런 뭐 하이브리드전 혹은 뭐 해킹이라든가 그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나 혹은 뭐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은 어느 국가든 어느 시대든 좀 상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계엄의 선포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계엄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이 부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뭐 보도는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즉답을 피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런 태도를 유지한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그러한 보도는 본 적은 있지만 사실 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갔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의혹 중에 하나로 제기된 정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적은 있다까지는 진술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의혹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진술을 할 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보도를 본 적은 있다까지만 증언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